전세가 하락률은 엄청나요. 고가주택의 역전세는 확실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럼 23년 11월이 역전세 피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땐 질러서 사고 내려갈 땐 밀어서 파는 흔한 개미들의 모습이 요즘에 그 부동산 실거래에서 많이 보여요. 네, 지금 시행사들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거의 마진을 포기한 상황이고 위험성은 남아있죠.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옥 대표님, 네, 그 심부름센터 사장님, 네. 네. 최부신, 네. 최상옥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네, 맞습니다. 왜 심부름센터라고 지으셨죠? 그 당시에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뭐 저희 구독자분들의 그런 니즈를 좀 들어주고자 궁금증 같은 네네. 거 풀어드리고 네. 최 대표님이 21년 10월에 그때 출연하셨었는데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사람들의 질문이 변했다고 그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어디를 살까요? 였다면 21년 한 10월쯤에는 살까요 말까요? 사도 되나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23년 초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질문의 포커스가 좀 어디에 맞춰지나요? 요즘은 작년에는 상당한 하락장이었다는 걸 다 인정을 했는데 네. 올해는 하락 실거래에서 반등 실거래가 조금 나오고 있는 23년 2월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다시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을 다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21년에는 그러니까 20년 하반기부터 21년 말까지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에 대해서는 아예 회의가 1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사는 건 정했고 어딜 사냐 약간 이런 질문이 좀 많았다가 21년 말부터 너무 비싸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내가 따라서는 못 살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시게 됐던 것 같고 네. 그 작년 들어서부터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장이 본격화되니까 이제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모두가 하락한다고 좀 생각을 하셨었다가 올해 상반기 올해 1월부터 특례보기지를 포함해가지고 그 낙폭과대 지역에서 반등 실거래가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생각했던 하락장이 올해도 이어질지 아니면 올해 어디선가 뭐 반등으로 나올지 이런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시장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반등 거래요? 반등 거래? 예. 그러니까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래들?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최저가 찍고 살짝 반등 실거래.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 가격을 더 기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반등 실거래가 나왔으니까 종전까지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 하락률도 좁혀져요. 네. 12월이 작년 정점이었어요. 작년 12월이 하락률이 가장 컸던 기간이었고 그리고 1월에 슬금슬금 좁혀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25만 8천 건이고 서울시는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000건이었어요.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는 평년의 3분의 1이었고 네. 서울시 기준으로는 평년의 8분의 1이었거든요. 완전 초토화된 거죠. 네. 작년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하락 실거래가 없는 단지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거래 전체가 8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500세대짜리 단지가 쫙 있으면은 10개 단지가 있으면 거기서 2개 단지가 하락을 기표한 거예요. 나머지 8개 단지는 22년에 실거래가 없는 거죠. 네. 22년 5월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포자 25평도 22년 5월 이후에 실거래가 없었고 그런 2000세대급 대단지가 그러니까 3000세대급 대단지에서 실거래가 없었다가 올해 2월에 첫 번째 실거래가 다시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기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작년에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가 8분의 1 거래량이면은 거래가 없었던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여서 올해는 거래가 조금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 평년에 4분의 1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년 25%밖에 안 되지만 작년보다 2배 많겠죠? 예. 그래서 실거래가 없었던 단지들에서 첫 번째 하락 실거래가 기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들 단지 지역에서는. 네. 근데 반대로 작년에 하락 실거래가 있었던 단지들, 송파나 강동구 같은데요. 네. 이런 데는 그 하락 실거래 기표에서 살짝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요 가격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그쵸, 바닥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고 지표가 하락세인 거는 아까 없었던 8개 단지가
마이너스를 처음으로 찍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하락세가 기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최장욱 대표님은 그럴 네. 때 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최근에 보니까 이제 주간 하락폭도 좀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규제도 많이 이제 완화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이제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그 왔을 때 좀 거래를 하는 경향들이 좀 생겨나가 있고 네. 그러면 요걸 진단을 해보자면 저는 전방적인 그 하락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특례 모기지론이 작동하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반등 실거래가 나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집이라는 거는 그 돈으로 사는 건데 돈이 자기 돈 플러스 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계 전체가 대출을 안 했어요. 대출을 마이너스 9조 원으로 오히려 대출을 상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 작성 이래 최초였고 20 몇 년 만에 첫 번째 상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연간 한 80조 이상 꾸준히 빌렸었는데 근데 올해도 1월 달에는 마이너스 8조 원을 상환해서 엄청난 상환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총액으로는 상환하고 있는데 2월부터 지금 엄청나게 빌리고 있는 돈이 있는데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 모기지고 그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거의 이제 나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대박을 치고 있다고 사람들이 엄청 네, 놀라서. 그게 올해 13조 원? 예산이 네. 어느 정도냐면은 올해 정책 모기지 예산이 40조 원인데 네. 그게 보름 만에 한 13조 원 쓸 정도로 다 빌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속도로 돈 빌리는 거를 본 적은 저도 없었어서 그래서 이게 주택을 구입하는 데 활용이 많이 되고 종전 대출을 상환하는 데 많이 활용이 돼서 그래서 절반 정도가 구입 자금으로 가다 보니까 특례 모기지가 적용되는 주택군들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폭이 조금 많았던 지역이라고 서로 느꼈던 단지들에서 특례 모기지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 지역에서는 하락 실거래, 반등 실거래가 나오는 거고요. 9억 이하 주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가 주택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실거래 기표하면서 빠지는 게 나오고 있고 이제 뭐 8억이었다가 4억 된 단지 이런 단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4억 5천, 4억 8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는 그 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네, 그렇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우대금리를 풀로 받으면 3.2% 고정금리이고 40년이고 그 다음에 소득 제한도 없고요. 네. 무엇보다도 DSR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또 1주택이신 분들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무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도 쓸 수가 있고 DTI가 한 60%까지 네. 되고. 그럼 어차피 DSR 안 걸리는 부분이 제일 커서 그래서 DTI는 이 개별 건에 대한 DTI니까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DTI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소득이 있다면은 특례 보기지 빌렸을 때 문제는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실제로 많이 되는 이유가 있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 언론에서 정책 모기지가 예. 다 소진될 것 같아서 상반기에 예. 40조 또 추가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40조에 40조 원 한 번 네, 더. 40조에 한 번 더 40조에서 그럼 80조가 되는 거고 이 80조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연간 은행을 통해서 빌리는 그 민간 대출 규모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엄청나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소위 낙폭과대 지역의 그 가격 하방 지지가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저기 비싼 은행 모기지 쓰지 말고 은행 대출 쓰지 말고 정책 모기지를 갖다 쓰세요. 저희가 뭐 규제도 이렇게 완화해 드리니까 이거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야 금리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 빨리 수수료도 없이 갈아타자 해서 돈이 몰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거 아닙니까? 정부가 뭐 기준금리는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싸게 유동성을 공급해 드릴게요. 네. 집을 사셔도 됩니다. 네. 9억 이하 집은 1주택자도 또 사셔도 돼요. 이거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집 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네네. 지금 뭐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가 나오고 워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대책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냥 이 대책은 그냥 지금 정책 모기지를 빌려서 집을 최대한 많이 사라. 이게 상반기에 다 소진되면은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겠다. 또 만약에 또 소진되면 또 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상당한 그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양 정책이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집값을 연착륙시키려는 네네. 이걸로 띄울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이게 이게 반등실 거래의 가장 큰 원천이어서 일단 바닥은 만들어.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레벨이어가지고 이게 고가주택군에서는 이게 안 먹혀요. 그렇죠. 9억 이하만 네, 되니까. 9억 초과에서는 안 먹히고 그래서 이쪽 군이 실거래가 첫 번째로 기표될 때마다 작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평년에 10분의 1, 8분의 1이니까 네. 기표될 때마다 이제 하락해서 거래가 되긴 하겠지만 밑에서는 막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와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단은 막혀 있다 생각은 하거든요. 상단은 막혀 있는데 하방도 좀 막아 놓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거는 뭐 근데 약간 또 나중에 지역마다 이것도 좀 편차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대출들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예. 건 상관없을까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이게 완전히 시장을 돌려세우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특례모기지를 네. 1주택자까지 예. 한 채 더 구입하는 갈아타는 수요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기존 주택은 뭐 2년 내 네, 매각. 3년 내 삼년 내. 매각으로 예. 이제 그 완화가 됐는데 네. 만약에 다주택자도 특례모기지 써라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이게 1년 한시 운용인데 네. 네. 그러니까 2013년에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2013년에도 그 한시적으로 올해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1주택자가 매도하는 그런 1주택자 매도 주택에 대해서 취득하면 양도세 100% 감면을 올해 한 해만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1년짜리 특례를 그 당시 시장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이게 특례 모기지가 올해 한 해용이니까 이거를 사실 상당히 많이 쓰실 것 같고 이쪽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23년 어떻게 지켜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앞으로 더 어떻게 올해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서 시장이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은 또 어떻게 더 확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에도 갑자기 특례 모기지 써가지고 전세 대출도 빌릴 수 있게 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종이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안전망을 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또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그 역전세가 좀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역별로도 그렇고 강남도 좀 고민들이 많다고 하고 다른 데서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들어봤는데 역전세 난이 앞으로 더 좀 심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역전세는 21년, 그러니까 전세가가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게 21년 11월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저희가 19년부터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좀 대폭 오르기 시작했던 거는 코로나 제로금리와 유동성이랑 임대차법 개정이 맞물렸던 20년 하반기부터 올라서 네. 20년 하반기부터 21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전세 대란이 있었고, 네. 이 기간 동안에 체감으로는 임차료가 거의 80%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요거가 22년 플러스 2년 차 됐던 22년 8월부터 네. 이제 금리 인상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세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올해 말까지 역전세 기간에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세 가격은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매매 가격은 전국 평균 3% 정도 빠졌는데 전세 가격은 이제 6% 이상 빠졌거든요. 네. 서울을 놓고 보면은요. 네. 평균 2%포인트 이상 빠졌고 전세는 서울 빠지는 거는 거의 지금 2월 둘째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7% 가깝게 빠졌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률은 엄청나요. 언제 대비로 7%가 연초 대비로. 아, 그래요? 네네네. 작년 연간으로는 전국으로 매매가 한 7% 빠졌고 전세는 이제 9%대 빠졌는데 올해는 한 달 만에 서울시 기준으로 전세가 6% 이상 빠졌으니까 네. 고가주택의 역전세는 확실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1년 11월이 전세 가격 피크라고 하셨는데 네, 그 그럼 2년 23년 11월이 역전세 피크라는 거죠. 2년 지나서. 약간 그것도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제 지역별로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비싼 뭐라 해야 될까 좀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아놨던 집들이 좀 네.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네. 뭐 지역별이라든지 집의 어떤 세그멘트별로 좀 나눠서 보면 어떤 좀 특징적인 게 좀 있을까요? 역전세 난이 더 심해질 아니요. 수 있는 전세가 상승이랑 매매가 상승은 20년 하반기부터 21년 말까지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서 네, 네. 요거는 정말 세그먼트가 없어요. 다. 오히려 고가 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그 금액이 커지는 커지니까.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도 그 서울 서초구나 강남구에 있는 그런 입주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임차료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명목 전세 금액 하락이 이제 수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는 또 단위가 다르니까
네, 제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경기권을 돌았을 때는 좀 비싼 임차료가 전세 3억 5천에서 전세 6억 5천 됐다가 예, 다시 지금 전세 3억 5천 돌아가는 맥시멈 한 3억 정도고, 예, 그러니까 전세 3억 5천일 때 매매가는 5억이었는데 예, 전세 6억 5천 되니까 매매가가 9억 5천 찍었다가 네. 전세가 다시 3억 5천 되니까 매매가가 다시 5억 되는 음.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깡통 해봐야 한 1, 2억 정도 차이고 네, 그 전에 네. 전세 가격하고는 한 3억 정도 차이는 네, 맥스 그 정도고, 근데 고가주택을 가면은 뭐 전세가 8억이었다가 전세가 16억이 되고요. 그리고 전세 16억이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세 8억일 때 매매가는 12억이었는데 음, 전세가가 16억이 되니까 매매가는 이제 20억이 됐다가 지금 전세가가 다시 9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16억에서 9억으로 7억 돌려줘야 되는 거여 네, 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9억을 예치를 해놨으면은 돌려줄 수 있지만 예. 예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전세제도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세제도에 그 제가 단 하나 도입돼야 되는 게 생각한다면은 임차 보증금 예치해야 됩니다. 그 신탁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근데 한국은 임대인이 그 임차 보증금을 유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재투자죠, 돌려. 재투자. 네, 그래서 그걸 못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예치하고 예치기관에서 소위 그냥 운영하듯이 운영해서 임대수수료 준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개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사실 그러면 그게 월세나 거의 똑같아지는 건데 사람들은 전세를 놓고 저기 하는 게 또 그걸로 재투자하려고 사실은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갭투자.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뭐 천진난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세를 놓으시는 분들은 이제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레버리지를 놓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높아진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는 그 높아진 레버리지를 또 다시 유용하도록 그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썼다면 일단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신탁 기간이 있어야 그게 임차인에게 그 만기가 됐을 때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주택가에 실제로 올라간다면은 그 레버리지 활용해서 매각 차익을 벌인 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목적 달성을 한 건데 현재는 그걸 넘어서서 임차 보증금을 높여받으면서 다시 레버리지를 쓰니까 이게 거의 무제한 레버리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를 놓을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그냥 월세를 받아서 좀 더 그쵸, 높은 그쵸. 네. 이자 수익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아예 목적 자체가 네네. 시세 차익이었으니까. 네. 여튼 네. 그 전세 그 금액이 아까 그 말대로 임대인이 유용했으니까 그걸 못 돌려주겠죠. 그래서 그분이 근데 돌려줘야 되는 시점 올해 하반기실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전세 대란이 안 온 거죠. 아니, 역전세 대란이 작년 하반기도 오고 있는데 지금은 네. 역전세 난이지 역전세 대란이 아니라 네, 역전세 난이고 대란은 올해 하반기가 대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 너무 높으면 보증보험도 안 되지 않나요? 아,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주금공은 9억 원까지 보증보험을 해주고 네. 서울보증은 가액 제한 없이 보증을 해줍니다. 아 맞다. 거기 민간 회사니까. 네네네. 야 이거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이거. 당연히 그러면 역전세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 중에 뭐 공매로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질 테고. 네, 아니 저는 이제 거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택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기업 이제 와이스트릿은 기업도 많이 보시니까요. 네, 네. 기업 가치는 이익에 비례하잖아요. 예, 예. 근데 기업의 주가가 이익만 따라가냐 그건 아니지 뭐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으니까. 네, 주택도 똑같다 생각하는데 주택 가치는 임차료에 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료가 낮아진다면 가치가 내려갔다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으로 뭐 회귀하든 2019년으로 가든 임차료 레벨 자체가 낮아졌다면은 네. 그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든 받지 않든 일단 가치가 굉장히 내려간 상황이 돼서 가격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가격은 꼭 이제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대출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주택 시장의 그 외국인 그러니까 기관 수급, 돈과 관련된 그런 수급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다 또 그 핵심 변수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택도 똑같아서 주택 가격 자체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임차료에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수급이랑 대출이랑 경기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때문에 반드시 뭐 하락을 하냐 이건 아니지만 같이 뭐 기업 이익 내려간 것처럼 지금 제 임차료 레벨이 그렇게 급감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택 가치를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이 이게 싼지 비싼지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려면은 임차료 레벨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전 월세가율 뭐 이렇게도 역환산을 하기도 하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세가율이 52% 정도 돼요. 네. 그거는 저는 그래서 전세가율 52%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매매가가 정답이란 얘기니까 그게 아니고 전세가 정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전세의 약 1.9배가 되는 거죠, 서울시가. 예. 매매가가. 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이 전세의 3배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얘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전세 시세가 시장의 그 시장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매가가 3배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비싸다. 네. 임차료 대비해서. 네. 근데 저희가 기업도 비싼 기업이 있고 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싼 기업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성이 있으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주택도 그 성장성이 뭐냐면은 임차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지금은 아닌데 교통이 좋아지고 편의시설 좋아지고 뭐 이렇게 개발되고 이러면 현재 임차료는 예를 들면 4억 원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들어오면 뭐 5억 5천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가격에서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기업도 똑같이. 그래서 그렇죠, 20년, 21년에 GTX 주변에 주택가에 그렇게 빨리 올라간 거는 GTX가 아직 안 지어졌는데 지어지면은 미래 가치. 네, 미래가치 땡겨온 거고 그 그렇죠. 미래가치 땡겨왔다는 게 미래 임차료 상승을 땡겨온 거거든요. 아. 왜냐면은 GTX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상당한 임차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익이 지금 좋아진 게 아니라 미래 이익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 커진 미래 이익에 기반해서 가격을 미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것처럼 주택도 이렇게 임차료가 올라갈 지역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오버밸류 된 그런 가액을 쳐다볼 때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매 가격만 보지 말고 임차료의 현재 임차료와 그 미래 임차료가 올라갈 만한 개연성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시면서 그래 이 가격이 비싼데 야 이것 때문에 비싸게 좀 미리 땡겨왔구나.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그래도 비싼 것 같다. 이러면 안 사셔도 되는 거고. 거의 그런 그 말씀이죠. 주식의 PER 개념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그리고 또 그 미래 이익을 얼마나 땡겨와서 멀티플을 받느냐. 약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전월세가율이 한 7, 80% 정도 네. 되고 뭐 저는 서울은 50%, 맞습니다. 강남은 그보다 더 낮고. 저는 그거를 전국으로 다 나눠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소위 성장 섹터, 요즘 그쵸. 2차 전지가 됐던 아니면 뭐 챗GPT가 됐던 이런 네. 성장 섹터고, 그래서 서울이 사실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낮고 이게 할인율이 낮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짜 자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도 50%대로 낮고 이거는 전세의 1.9배가 네. 1.8에서 1.9배가 베이스라는 거고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비성장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세가율이 7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역산하면은 전세의 1.4배가 적정가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거는 성장성이 좀 더 낮기 때문이죠. 서울은 성장성이 좀 더 높은 지역이고 알짜 자산이고 이제 그래서 할인율이 낮고 여기는 할인율이 높으니까 세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평균 전세가율에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로 어떤 지역이 좀 성장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일반 지역이고 어떤 지역을 좀 비성장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벌써 그 바디 오브 날리지 이 체계를 시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개별 단지로 봐서도 이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세가율로 보지 마시고 전세 가격 곱하기 몇 배를 하면은 이제 그 적정 가치가 된다고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은 그 전세가 아니라 월세에서부터 네. 전월세 전환을 통해서 온 거지만 전세 기준으로 서울은 1.8에서 1.9배, 수도권 일반 지역은 다 1.6배에서 1.7배, 그리고 지방은 1.3배에서 1.4배, 이 정도가 페어밸류에 가깝고, 그리고 그 전세라는 게 고정 가격이 아니라 미래 입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다만 아까 우리가 네. 그 역전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일로 흘러왔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역전세가 낮다라는 거는 그 멀티플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집값이 싸졌다라는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가겠습니다만 아니요, 주택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임차료가 내려가 버리면은 멀티플이 완전 너무 비싸진 레벨이 그때 이제 되게 되거든요. 고평가대처럼 보이는 네. 건데, 근데 네. 또 집값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올 테고. 네. 지금은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주택 가치의 근본인 임차료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시장 가격도 이제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순수한 시장 가격 방어 조치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그 유동성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완전 반대로 네. 집값이 많이 빠져버리고 네. 전세 가격은 또 방어가 되는 막 지방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티플은 아. 더 완전 싸질 텐데.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해당 지역이 그 평균적으로 뭐 한 1.4배 정도 전세가율의 70%인 지역이었는데 네. 매매가가 갑자기 유난히 더 빠져서 전세가율이 갑자기 뭐 90%까지 치솟았다. 네, 네. 그럼 1.2배 정도까지 예. 갔다는 거잖아요. 1.1배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도 똑같은데요. 예. 싼 기업의 함정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계속 싸지는 게 있어요. PBR 0.3배가 0.2배 되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익보다 미래 이익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 가격이 그럼 미래에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의 평균 전세가 이 금액인데, 예를 들면 뭐 소멸 막 지방 소멸이나 뭐다 아니면 이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혁신 도시로 위축이 돼가지고 여기는 더 사람 빠지고 이러면서 임차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그 낮아질 임차료를 미리 가격이 반영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비율이 무조건 1.6배 언더니까 무조건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기업이랑 매우 유사하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내재 가치 기반에서 가격이 상시적으로 형성되는 게 맞는데, 가격은 좀 더 예민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이제 가치는 되게 천천히 가는 법인데, 이 임차료의 방향성 정도는 저희가 조금 읽어야 될 것 같고, 임차료의 좀 임차료가 개선되겠다는 그런 근거가 바로 저희 부동산에서 주로 다루는 교통 요인이라던가 네, 네. 교육 요인의 개선, 그리고 편의 시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주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개선들이 일어나면은 임차료가 이제 좀 개선될 그렇죠. 만한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가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사실 임차료 차트를 장기적으로 보신 분이 되게 적고 가격 차트만 주로 보세요.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반포 같은 지역도 네. 전세 가격 차트를 보면은 잘을 된 것처럼 올라와요. 그냥 음. 매우 완만히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는 정말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고, 가격은 정말 주가처럼 이제 막 정말 변동 막 있게 막 하면서 네, 뛰어오르고. 변동성이 높고, 가격 요인은 또 다른 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이나 그 주택의 가치라는 거는 임차료에 기반해서 굉장히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 이제 가격만 약간 너를 띄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요거는 이제 기업 분석이랑 주식 밸류에이션 하는 거랑 약간 메커니즘이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하게 됐고, 예. 주식시장에서 10년 정도 활동하면서 제가 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 모델을 만들고, 네네네. 실적 모델에 기반해서 이제 정적가를 도출하는 밸류에이션을 쓰고, 그리고 동시에 가격을 움직이는 가격 지표들이 또 있잖아요. 네. 주로 가격 지표들도 사실은 이것도 매크로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이 있고, 또 기업의 이익과 기반한 이익 키팩터들이 몇 개가 네. 있거든요. 네. 매크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성장률과 금리고, 기업 이익에서 제일 대표되는 거는 그 이익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찍히기 때문에 이익을 만드는 그 선행 지표들이 결국 이익이 되는 그렇죠. 거여서 선행 지표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봤는데, 아파트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아파트에는 가치 평가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3년 전이었는데, 제가 도시기금의 대체투자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네.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심의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임차료를 베이스로 이루어져요. 네, 그렇죠. 임차료를 베이스로 요구 수익률을 나누는 거는 주식에서도 흔히 하는 현금 흐름 방식의 네. 가치 평가 방식인데, 그 뭐
유럽에 24조짜리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물류센터 150개를 인수를 하는데 음. 거기에 자본이 8조 원이고 대출이 16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네. 그거에 대한 심의도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음. 24조짜리 레벨의 그 부동산을 하는데. 네. 근데 결국 그게 가능한 이유는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값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요구 수익률 값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4조짜리 프로젝트도 이렇게 금방 끝나는데 네. 왜 2억 4천짜리 집은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아. 왜냐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시세 추종 전략만 쓰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한 개념을 다들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택도 현금 흐름 창출 자산이니까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다만 주택이 수명이 있어서 그쵸. 예, 그래서 수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영구 성장 모델을 쓸 수가 없고 그 40년마다 계속해서 재건축이 돼야 되는 그 모델을 써야 그것까지.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40년마다 재건축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 계속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가 아니라 요 구간은 마이너스가 되고 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를 쭉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 현금 흐름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임차료, 두 번째는 재건축 관련 비용. 네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임차료 레벨이 그 다음 기수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높아야 돼요. 그래야 재건축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지방의 그 멀티플이 낮은 이유예요. 아. 다음 기수로 갈 확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어쨌든 이익을 토대로 그 가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이랑 요 적정가 모형이 이제 비교가 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랑 가치랑 비교해서 현재 실거래가가 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거보다 여기는 좀 낮다, 높다, 아니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됐고, 이거를 제가 뭐 제 교육이나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에서 요즘 유튜브 채부심 영상에서 요새는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재 가치에 붙었다. 임차료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 그래서 가격은 뭐 물론 가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제가 좀 몇 번 봤는데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업 분석 얘기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얘기하면 네. 사람이 따분해서 싫어해. 근데 근데 이거 오릅니다. 네. 아니면 이거 이제 깡통 납니다. 위험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스쳐 지나가는 게 거의 이제 아파트 뭔가 밸류에이션 모델의 벤자민 그레이엄 네. 증권 분석 만들듯이 네. 거의 그런 모델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들으시면은 저는 이제 나중에 책도 낼 거여서 네네. 수정 모델을 다들 만드시게 될 겁니다. 아,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 제가 뭐 다 맞다 이게 아니라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시장의 생각이 결국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싼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시장 전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툴이 있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합리적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현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합리적 시장 가격 형성 툴 자체가 없어요. 없죠. 그냥 막 시세 추종을 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동탄이나 인천을 가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면은 이분은 7월에 등기를 치셨는데 9월에 매도를 했어. 그래서 7월 달에 22년 7월에 잔금을 치렀는데 9월에 파셨어요. 8천만 원 손실 보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세 추종 전략을 쓰셨겠죠. 올라가니까 일단 샀다가 9월부터 꺾이니까 팔아야 되겠다. 일단 팔고. 거기는 그리고 제시리버모네. 완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의 게 그러지 않았나요? 진짜 부동산. 어느 정도 싸다 비싸다 평가가 되면은 이제 그냥 좀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가격만 보면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모를 만들잖아요. 이거 올라타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내려갈 땐 또 쫄아가지고 이게 바닥 가격보다 더 내려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갈 땐 밀어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질러서 사고 내려갈 땐 밀어서 파는 흔한 개미들의 모습이 요즘에 그 부동산 실거래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거의 그렇죠. 아파트는.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이제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그 머리를 스치는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진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추종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빌라 같은 거 월세 세팅하기 위해서 또 그걸 이제 경매로 사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빌라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밸류에이션 툴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네, 예. 네. 임차료 비반이에요, 다. 아니면은 원가법이거나요. 땅값이랑 건물값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버핏도 사실은 DCF라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쓰는데, 찰리 먼거가 뭐라 그랬냐면, 이상하게 워렌 버핏은 엑셀을 안 킨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버핏이, 나는 DCF 모델 쓰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복잡한 DCF 어떻게 머릿속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정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활용성을 추구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쉽게 써야지 돼요. 정밀성보다 활용성.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노트북을 켜야 되고요. 그 챗GPT가 돌아가는 고가의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3일 후에 결과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지금 PBR 0.8배 정도 되니까 네네네. 이 정도까지 가면은 뭐 좀 싼 가격에 들어갔다. 뭐 물려도 바로- 괜찮을 가격. 네, 뭐 이런. 바로 직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그냥 그런 거를 월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할인율이랑 상승률이랑 정비사업 관련 비용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중의 언어로 그쵸. 돌려서 좀 쓸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전세였어요. 그래서 전세는 저희가 전세 가격 정도는 보니까요. 그래서 서울은 전세 1.8배, 1.9배가 적정한데 이제 물론 뒤에도 많이 붙어요. 용적률에 따라서 또 버퍼가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일단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모델을 좀 뒤져가지고 하시면은 되는 거여 가지고 직관적으로 싸다 비싸다 정도의 판단은 당장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에다가 디테일까지 그리고 정밀성보다는 활용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아마 케인즈의 이야기일 겁니다. 정확히 틀리느니 대충 맞는 게 낫다. 뭐 예, 이런 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확해지려고 예. 너무 90에서 99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예, 90까지 그냥 쉽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책 나오면 뭔가 이제 아파트 가격의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네, 좀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네. 싶네요. 네, 이거 수업 들으면 재밌습니다. 네. 그러네. 네. 약간 지금 당면한 문제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 말에 특히 10월, 11월 부동산 PF 이제 채권 시장의 유동성 엄청나게 문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긴급 자금도 막 투입을 해주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괜찮아진 건지 뭐 부동산 PF를 비롯해서 약간 그 시장에 뭔가 시한폭탄 같은 위험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할지. 지금 위험성은 남아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PF 시장의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토지만 매입했던 그 브릿지론을 빌렸던 시행사들이 네. 그 분양 사업으로 갈 때 본 PF라고 하면서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제 보험사라든가 저축은행에 그 원래 땅 살 때 썼던 브릿지론을 상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브릿지론을 빌렸던 시행사들이 지금 분양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본 PF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 PF로 못 올라가면은 결국에 이 시행사들은 땅만 갖고 있는 거고 예. 1,000억짜리 땅에 자기 돈 100억이랑 대출 900억이 있는 거거든요. 금융 비용 계속 나가고. 네, 그러면 이걸 갚으려면 결국 분양해서 갚아야 되는데 분양으로 못 올라가니까 결국 시행사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도산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파산하는. 네, 그 현금 유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분양 사업이 없어서. 그래서 이 금액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게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생보사 그러니까 보험사들 네. 보험사들이 이쪽에 브릿지론 PF를 많이 제공했었기 때문에 이게 한 꼭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작년에 있었던 거는 근데 사실 이 문제도 아니었고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는 듀레이션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죠. 예. 네, 그냥 3년짜리 풀재기면 3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중간을 다 먹고 싶어가지고 3개월짜리로 계속 잘라 먹으려고 했는데 금리가 튀면서 듀레이션 미스매칭이 나는 그 문제 속에서 그렇죠. 이제 좀 헤매였던 거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PF 문제는 아까 그래서 시행사단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본 PF로 올라갔던 이런 사업장들 중에서도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뭐 할인 분양을 해야 된다거나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평촌에서 할인 분양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런 것처럼 할인 분양하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주택 공급하는 주체가 원래는 주택 사업으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인 분양하면은 그 이제 수익이 줄어들고 또
30% 이상 할인 분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시행사는 마진 거의 없거나 아니면 시행사 부분은 거의 회수가 안 되니까 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역마진 보더라도 일단 팔고 보자 막 이런 거. 예. 근데 이쪽에 그 미분양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네. 이 본 PF 단에 올라간 이 본 PF는 주로 은행이 대출을 해준 시장이 되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도 아직 회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단에서도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다시 건설사들한테 이 본 PF로 올라갈 때 건설사들이 아니면은 신탁 회사들이 그 책임준공이라는 걸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분양이 다 안 되더라도 내가 공사비 알아서 조달한 다음에 네. 집은 지어놔야 이게 나중에 팔리니까 그렇죠. 분양 안 된다고 손가락 빨면 안 돼서 이제 시공이 아니라 준공을 해서 다 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분양이 좀 더 안 돼 버리면 진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대형 건설사들하고 중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신탁 회사들이 이게 정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미분양을 살리려고 정부가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사실은 특례모기지도 분양권도 살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이 문제는 그래서 완전히 해소가 된 문제는 아니다. 미분양이 없어져야만 해소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특히 이렇게 운전하고 어디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건설 현장에 앞에 플랜카드 붙여있지 않습니까? 빨간 글자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네. 올스톱 돼 있고 막 몇 년째 막 그렇게 그 사업장 서 있고 이런 거 많았는데 약간 그런 플랜카드가 앞으로 더 많이 나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1, 2년 지나면은 지금 일반 미분양에서 준공 미분양이 되게 되는데 네. 이제 준공 미분양이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현재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에 돈을 빌려준 쪽에서도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지금은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하냐면은 결국은 토지비, 건축비, 그다음 마진인데 네. 이 금액으로 했을 때 미분양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려야 되는 건데 이거를 건축비를 건드리는 선까지 내릴 거냐.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건설사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요 위에는 시행사 리스크여서 마진 없이. 네, 지금 시행사들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거의 마진을 포기한 상황이고 왜냐면 마진 포기 이 건설사 레벨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건설사도 손실을 봐야 되는 네.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20% 할인 분양했을 때 다 상환이 되는지 30% 할인 분양했을 때 다 상환이 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지금 돌리고 있고 얼마 전에도 오늘도 나이스 심평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전체 풀잭에서 30% 할인 분양을 해도 이제 시공사랑 은행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30%까지 할인 하는 것까지는 시행사 건설사 어떤 뭐 시행사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시행사는 사라지고 시행사의 몫은 네네. 사라지는데 네네네. 건설사의 어떤 재무 안정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 네. 30% 네네. 할인 분양까지는. 네, 근데 맞습니다. 시행사는 먼저 날아가는 거고.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전국이 30%라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만약에 30%도 했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은 그 단지에서는 건설사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건설사가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서 지었는데 그 돈도 못 받게 되니까 결국 이제 그 회사의 손실로 기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을 된 것처럼 완전 깔끔하게 풀리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사들이 자기 마진을 못 가져가고 뭐 부도가 나고 하면은 요게 마치 좀 도미노 효과로 안 좋게 나타나는 아니요. 이렇게 분양 사업을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 분양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결국에는 신탁회사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분양 사기들이 있어서 네. 그 청약 대금을 시행사 계좌에 넣었더니 시행사 사장이 먹고 날르고. 예, 도장 들고 날르고 그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신탁회사. 네, 신탁회사가 그 분양 대금을 다 관리하게 되는데 이 사업들도 보시면은 결국은 다 신탁회사들이 관리하는 일반 사업장들이 많아서 네. 어떻게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관리 신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반형 관리 신탁이나 차입형 관리 신탁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신탁회사들조차도 그 자기네가 책임 준공을 제공하겠다고 한 현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사나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시행사가, 제 말은, 질문지, 시행사가 문제가 되고 마진이 다 없어져도 네. 이 사업 전체를 지휘하는 거는 이제 신탁사가 되는 거죠. 시행사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종국의 그 수익에 대한 이제 수익 증권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두 지휘는 신탁사가 하게 되어서 시행사가 나중에 설령 부도가 난다, 문제가 돼서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제 종단에는 처리가 다 되게 되어 있고, 신탁 회사가 있기 네, 때문에. 시행사 역시 이런 분양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잖아요, 주도부한테. 그러니까 주도부가 분양 보증 사업을 분양 보증료를 요구해서 이제 분양 보증을 해주면 나중에 건설사나 시행사, 신탁사 누가 또 문제가 되더라도 주도부가 또 등장해서 약간 이제 보완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공사비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겹보증 체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에서 개별 주체가 손실 보는 거는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게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 주체는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 좋아졌을 때 중견 건설사들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바로 그 중견 건설사 신용에 영향을 주면서 조달 금리가 튀어버리고, 그게 다른 그 건설사의 다른 현장에 연달아 파급 작용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아웃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원래 그 건설업 담당 애널리스트셨잖아요. 네. 요즘 건설 정말 반등은 대부분 업종들이 다 했는데 네. 정말 건설주만 반등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건설주는 건설의 이익은 거의 80% 국내에서 오는데 예. 그 국내 주택 경기가 작년부터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성장성을 굉장히 억제하는 억제제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해외 수주 부분, 해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벌었었던 기억이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이제 수익이 높았던 적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익스포저가 많다 보니까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아까 이 PF도 다 건설사들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렇죠. 결국 본인이 책임 준공해야 된다면은 얼마 깨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미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도 열심히 쓰면 되는데, 건설사들 주주환원 정책 안 쓰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건설에서는 이제 국내 건설이 아니라 해외 건설만 주력을 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에 대해서, 거기만 주가가 차별화돼 있더라고요. 네, 기관도 좋아하고 투자도 좋아하고 국내 주택 없다 깔끔하고 해외 쪽에 대해서 돈이 되는 걸 조금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저희 해외 수주도 많이 했고 돈도 된다 하고 실적으로 빡 보여줘 버리니까 이제 거의 정답지가 하나인 것 같은 것처럼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건설주는 못 사겠고. 네, 막 다른 이런. 건설주는 뭐 어려워서 못 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섹터가 되었죠. 결국에는 성장성과 이익의 안정성과 그 주주 가치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에서 성장성 있는 섹터가 이미 많고 이익의 안정성도 높은 섹터가 많고, 그럼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나 뭐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은 뭐 차별적이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할인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 건설주 투자에 대한 관심은 언제쯤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뭐 좀 미분양 막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이 막 조금 다 돌아서고 막 그럴 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업종이요? 예. 저는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지금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요, 4분기 실적 다 봤지만 보고 나서도 이제 감흥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감흥이 없으신 표정이었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좋아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건설업은 약간 어떤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PF 문제부터 시작해서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그 건설회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삼성물산에서 자사주 전량소가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 저도 삼성물산 출신이지만 그 제가 삼성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그 이제 개별 회사 이익보다는 전사의 그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입사했던 2004년에는 삼성이 그 당시 90년대 건설 안전사고를 너무 많이 내서 안전사고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할 수 없지만 건설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지침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물산에서 파슨스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안전관리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결국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CM하고 PM이라는 분야를 네. 파슨스 베이스로 물산에서 키우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일 하시던 분이 나와서 한미 파슨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시게 되고 파슨스와 계약 해지를 하면서 한미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됐고 여기가 거기 김종훈 회장님. 네, 안전관리 하는 회사가 됐는데 저 들어갔을 때도 그 안전관리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대리 진급을 원하면은 모든 기술직들이 안전기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전기사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기사를 따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런 안전들을 배우게 돼가지고. 근데 그 말씀 드리면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허락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했고 이렇게 안전관리 시스템을 다 전사적으로 다 만들었고 실제 데이터들도 이제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했으니까 사업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래 그럼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수주 사업 다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종합 그룹에 속한 그 회사들은 이 전사의 그룹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현직 애널리스트로 있었던 2015년에 삼성이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하면서 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배구조의 그 정점에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 회사 자체에 어떤 변동성이 생기는 것보다는 얘가 꾸준한 게 이제 중요해지게 됐다고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사업을 보수적으로 하더라고요. 주택 사업이라던가 이제 여러 사업, 해외 사업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막 뭐 로이힐 같은 그런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뭐 사우디 2013년에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라고 해가지고 중동에서 짓고 있는 지하철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큰 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삼성물산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호주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로이힐이라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거기 마이닝에다가 선박 항만까지 짓고 철도까지 짓는 이제 거의 9조짜리 사업인데 이것도 삼성물산이 했는데 이렇게 해외 사업 열심히 하던 회사가 15년부터 보수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2015년부터 삼성물산이 매우 보수적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삼성물산이 다시 자체 사업을 뭔가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저기 뭐냐 제일모직하고 합병 직후부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일모직과 합병 직후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사업 스탠스였어요. 근데 지금 소각하면서부터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판단이 바뀐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어떻게 써서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자사주 소각하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 자사주는 지배구조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약간 마법으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자사주 마법의 꼼수를 위해서 쓰였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그냥 전량 다 소각시켜 네, 버리겠다. 그건 이제 그 회사로 꼼수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된 그렇죠. 거니까 그럼 이 회사는 이제 성장해야죠. 그래서 다시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의미는 그거로 하더라고요. 이걸로 어디 뗐다 붙였다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자사주 이번에 소각하는 거 보니까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물론 당일에 주가는 3% 오르고 말아가지고 그 저평가 지주사 좋아하시는 이제 가치 투자 대가 형님들이 네. 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 예. 뭐 근데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삼성 일가에 지분이 가장 많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게 삼성물산이어서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삼성 일가에 뭐 상속세, 세금 낼 뭐 재원이 마련되든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네. 주식 가치는 네네.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근데 주식 가치 높아지면은 담보 비율은 좋아지겠죠. 네, 맞아요. 담보 비율도 좋아지고 네. 주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 주가 높아지면은 네. 뭐 상속세 재원 마련에 나쁠 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시장에서 생각한 거는 그 삼성물산 회사를 써서 어떻게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업 회사가 아니라 정말 순수 지주 회사고 그런 그러니까 의심을 수단이 될 수 있는 회사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다시 이 회사 역시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똑같거든요. 주가는
결국 이익에 어허. 변수로 올라가게 될 건데 앞으로 아마 돈 벌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너무나 눌려왔었으니까 좀 지금 이제 변화가 드디어 한 8년 만에 발생한 게 아닌가. 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 삼성물산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었거든요. 네. 특히 2015년에는 네. 주택 경기가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그때 수주를 열심히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희한하게 안 하더라고요. 해외도 안 하고.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주택사업본부 사람들은 사실 다 현대건설이랑 GS건설로 많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해쳐모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네. 삼성물산이 지금 이게 자사주 소각 규모가 엄청 크던데 네. 5년 내 네, 전략 5년 동안 수익이죠? 예, 근데 그죠? 왜 주가는 첫날 종가 기준 3% 오르는 게 끝이었고 그 다음 날도 0.7% 오르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이거는 시장이 아직도 못 믿는 겁니까? 뭐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뭐예요? 아직 그 부분만 발표를 했지. 결국에는 그 기업의 주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주주 환원 정책도 잘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은 네, 성장.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결국 그런 성장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직 그 소각이라는 그런 행위만 본 것이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모르니까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네. 그 요새 딱 이제 건설업의 느낌만 나도 다 이제 넌 잠깐 비켜봐 이러더라고요. 전혀 눈길을 주지 물산은 않는 근데 거예요. 반대로 주택 사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가장 리스크가 적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책임준공 규모도 그래서 가장 작고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책임준공 규모만 12조 원대에 이르거든요. 예. 그리고 대우건설도 5조 6천억, GS건설 대우가 8조 원이고 GS가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산물은 이제 시작이어서 그래서 이제 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켜볼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건 좀 지켜봐야겠다. 근데 여기가 근본적으로 좀 복합 기업이니까 많죠. 네. 복합 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할인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시장은 퓨어한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D램 강세일 때 하이닉스를 선호하는 게 하이닉스가 그렇죠. 퓨어 D램 기업이고 삼전은 복합 기어서 그런 건데 복합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디스카운트. 네 할인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있고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도 있고. 네. 그럼 뭐 건설 해외 쪽이 좋아? 그럼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사지 뭐 이게 또 현재 시장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여기 주주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좀 에버랜드 티켓이라도 좀 주주들한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네네. 네. 최부신, 네네. 최상옥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네 맞습니다. 왜 심부름센터라고 지으셨어요? 그 당시에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뭐 저희 구독자분들의 그런 니즈를 좀 들어주고자 궁금증 같은 거 네네. 풀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뭐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 번째 심부름이 유원 서초 아파트라고 서울 교대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고 동의율이 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단지 동의율 높여줄 수 있냐 이게 첫 심부름이어가지고 그래서 리모델링 동의율을 높여달라고 이거 받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 동의서? 그럴 수는 그건 아닐 없고 거고. 예. 그럴 수는 없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일반 대중들의 인식들 있잖아요. 네. 리모델링이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지 네, 네. 그런 걸 영상으로 초반에 조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몇 층짜리였는데 리모델링을 한 거였어요? 그거는 평균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요. 용적률 좀더 리모델링은 아시겠지만 그 현행 용적률의 1.3배를 곱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한 층인가 두 층 정도 좀 올리긴 하더라고요. 수직 중측하고 예, 수평 수평도 그다음에 있고. 별동 이렇게 그 타입을 혼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수직 중측 리모델링이 2013년에 정부가 도입을 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부는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한층 필로티를 띄워서 수직 증축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증축이라기보다는 바닥에서 띄우고 하는 거여가지고 네. 이제 동일 세대가 거의 유지가 됐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이 그냥 대수선의 영역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대수선이라고 많이 고치면은 이걸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13년에 정부가 이 리모델링도 가만히 보니까 위층 3층 정도 넣으면은 네. 세대수가 증가가 되니까 네. 그러면 세대수 증축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모델을
일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네. 그 정비 사업을 그때 좀 하면 되겠다 해서 리모델링이 대수선에서 정비 사업 느낌으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리모델링 소유주들은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집을 고쳤는데 네. 수직 증축으로 일반 분양이 생기니까 음. 일반 분양 생기네?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야 되고 이게 정비 사업이랑 똑같은 스킴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직 증축, 수익 증축을 포함해서 서울의 리모델링이 빵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 일반 분양을 통해서 제3자의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부담이 없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들게 제도가 열려버린 거죠. 네. 원래 리모델링은 1대1 재건축처럼 그냥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였고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2014년 9.1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재건축 연한을 40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켜 버려요.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높이겠다면서. 그래서 그 전까지 리모델링을 열심히 추진하던 조합이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갑자기 조합 그 추진 그 소유주분들한테 상당한 반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우리 재건축하는 게 좋지 않아? 40에서 30년으로 줄여준다는데 이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리모델링 추진위원단들이 다 해체가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2월 달에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요. 예, 용적률이 일단 한도까지 찼으니까 재건축 하나 리모델링 하나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고 리모델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부천 살고 있는데 네. 그쪽에도 이제 뭐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만 일기 신도시에 용적률 거의 250% 한도에 찬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저거를 야 저거 어떻게 하나 나중에 사업 수익성도 안 나올 텐데 그걸 리모델링을 하면 될까? 저도 그 보면서 막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돼요? 아 리모델링이요? 네. 네. 뭐 이론상 모든 정비 사업은 소유주 부담으로 다 되죠. 그죠? 아니 소유주 네. 부담으로는 되는데 네네. 소유주들이 그 부담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다 지지분해지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리모델링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정비 사업보다는 수익성이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단순 세개층 증설이 아니라 용적률 전체가 1.3배로 획증이 되니까 예. 가령 뭐 250% 단지면은 130%니까 300% 넘어버리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규제 완화해줘야 되는. 아니죠. 주택법상에서는 이게 허용이 돼요. 도시 정비법에서 안 되는 거지. 아. 주택법 베이스의 리모델링에서는 종전 용적률의 1.3배가 허용이 돼서 현재 300%짜리가 1.3배 또는 1.4배가 되거든요. 420%로 가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가능한. 네. 그래서 지금 90년대 말에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개포도 그러니까 대치동에 가면은 예. 대치현대라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벌써 한번 했는데 네. 그래서 300%대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또 추진해요. 준공 15년이 넘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1.4배로 올라가니까 거의 한 420%로 올라가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일반 주거 3종으로 종제약을 받고 있는 재건축 대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받을 수가 있고 그게 꼭 일분을 안 하더라도 자기 집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평형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별동까지 건설할 수 있으면 그건 완전 일반 분양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디 단지 안에 남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뭐 주차장 부지나 무슨 부지나 어떤 이런 그 단지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꽤 궤도에 올라갔던 이게 2022년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2월 10일에 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이제 할 예정이고 법안 상세는 아직 안 네. 나왔는데 법에 대한 계획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일개 신도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상향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어떤 재건축 측면에서. 재건축 때 이게 도시 정비니까 재건축이죠. 네. 리모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더 상위에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인 노정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담고 있는 거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있어서 일개 신도시는 리모델링 할 사람은 리모델링을 하고 재건축을 할 사람은 재건축을 하고 양쪽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노정법은 재건축만 밀어줘요. 그래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종상향을 시켜준다라고 하니까 일개 신도시 안에서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럼 우리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면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던 단지들 좀 중간 넘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초기 단지들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하자는 게 비대위가 돼버려가지고 네네네. 그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싸우고 있고. 추진위들을 이제 완전히 압박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설득할 명분이 없어지면서 2013년, 14년에 봤었던 걸 똑같이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로 제가 리모델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비 사업이 뒤로 이연이 돼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에서 지금 약간의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재건축은 결국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진단 통과가 꽤 어렵거든요. 90년대 준공된 아파트 안전진단을 뒤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 기준을 올해 1월 달에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완화한다고 네. 했는데도 네, 완화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조건으로도 안전진단을 신청하면은 이제 조건부 재건축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특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노정법의 핵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현재 도시정비법으로는 아예 안 되고, 안전진단을 완화했더니 완화해도 통과가 안 돼서 네. 그러면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아예 면제를 해버리자. 네. 이런 생각으로 노정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럼 노정법 통과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통과되면 종사용도 해주고 안전진단 면제해주고 재건축 바로 되고 일반 무장도 많아지니까 매우 좋네. 그러면 리모델링 하지 맙시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노정법에 대해서는 노후 주택을 재건축한다는데 싫어할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네. 뭐 여야를 상관하지 않고 다 막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정법이 그 매우 정치적인 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기초 단체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여기 지정합시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 믿으십니까? 임기가 4년인가요? 임기도 4년인데 시장이 다 네. 정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장이 다 정당이 어차피 다 있고. 정치인들이니까. 제 말이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특별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강화한 게 이번 법의 특징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 공약에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은 사실은 정확히 두 개였거든요. 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특별법으로 빼낸다. 그다음 일기 신도시도 특별법으로 빼낸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특별법. 그래서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하고 리모델링 특별법이 있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일기 신도시를 하니까 뭐 너무 일기 신도시만 30만 호만 챙겨줘야 돼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고, 노후 계획 도시로 하자.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아닌 노후 계획 도시를 넣기 위해서 준공 20년으로 갑자기 30년이 아닌 20년으로 낮춰서 이제 지방에 있는 노후 계획 도시가 다 포함이 되고, 이게 보통 신도시는 저희가 3.3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3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주택이 한 2만 세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기준도 낮춰서야 됐던 거예요. 지방에 있는 다른 택지지구까지 다 포함하려면. 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하로 낮추고 20년으로 낮추니까 노후 계획 도시라고 해서 일단 지방도 조금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네. 이게 그냥 빤히 보이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일기 신도시를 너무 챙겨준다는 논란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하려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컨셉은 좋은데, 그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를 기초단체장으로 하자. 네. 이러면서 시장들에게 이제 권한을.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주게 됐죠. 그럼 시장이 이 법의 목표는 올해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인데, 네. 공교롭게도 2024년은 선거가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선심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기네 지역 계속해서 좀 재개발 좀 촉진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할 텐데. 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장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법이 상당히 정치적인 법이라는 해석이 좀 되는 거여서, 아마 이런 거가 그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발표된 레벨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뭐 당연히 이제 선거 뭐 재선은 나가려고 다들 노력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촉진을 좀 시키려고, 재정비를 좀 촉진을 시키려고 지구 단위로 계속해서 지정을 해주고 네. 할 거 아니에요.
예. 다들 이거 추진하지 마. 재건축 재개발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정치인 시장들은 별로 없죠. 없지 않을까요? 네, 네. 없고요. 제 말은 원래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는 뭐 이제 잔수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재건축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유형으로 분파가 돼야 되는데 네. 노정법은 재건축만을 강요해요. 무조건 재건축이에요.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이어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리모델링을 담고 있는 법이 아니라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이니까 시장이 그래서 자발적인 사업 유형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획일화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렇게 선심 쓰듯이 지정을 하게 되겠죠. 네. 선심 쓰듯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더 재건축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법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은 종상향을 해주니까 되게 좋은데 반대로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런 의무를 지킨다면은 이제 특별정비구역을 하는 건데 그 의무가 뭐냐면은 이주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주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주 주거 단지를 건설한다거나 이주 주거 비용을 지급하는 거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정비 민간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네. 이주 단지 조성해서 이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시장 레벨에서 해요. 그러면은 뭐 삼본시다, 뭐 부천시다. 그럼 시장 레벨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죠. 네. 그분들 이주할 단지를 그 시장 레벨에서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기네 시에다가 아니면 네, 그 외부에도 돼요? 제가 부천시인데 뭐 갑자기 평촌에다가 안양시에다가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네. 이주 주거 단지를 아예 건설하라는 거는 이건 너무 큰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주 주거 단지를 짓는다는 게 예. 거의 신도시 짓겠다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판잣집에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잣집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법안 그 컨셉에서는 모듈 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 주택 같은 거. 네, 모듈화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프리패브가 되는 건식 공법이 되는 그런 주택들을 그렇죠. 모듈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지으면은 큰 돈 안 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되게 천진난만하게 생각하는 것 그럼 같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그 건축된 한 2년 동안 살려고 해? 그 애들 데리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민간 재건축, 민간 레벨의 도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 도시정비의 문제점 중에 하나긴 했는데 멸실이 발생하면 이주 수요로 인해서 주변의 임차료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건 항상 반복되죠.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비 사업을 대형화하지 말고 좀 소형화해서 이제 은은하게 계속 뿌려야 되지. 쪼개서. 네, 만약에 둔촌주공 하듯이 12,000세대로 묶어가지고 막 이제 5,600세대 조합 전부 다 이전하세요 이러면은 동시에 이주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쵸. 충격이 또 오게 난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그 대형화는 이제 되게 효율화처럼 들리지만 사실 정비 사업의 대형화는 오히려 더 속도를 둔화시키는 큰 요인이었는데 특별 정비 구역은 또 넓은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거는 현행 법으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이주 대책과 그러니까 더 대형화한 정비 사업을 하는 거고 안전 진단을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원래 컨셉은 안전 진단을 더 쉽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건데 안전 진단을 이미 한번 낮춰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더 낮추자니 명분이 없죠. 그래서 안전 진단을 여기서 더 낮추기는 어려우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안전 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스킴을 만들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즈가 더 커지고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커지고 명분도 붙어야 되니까 이주 대책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주 대책 지금까지 낸 그 정비 사업이 한국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 1,000세대만 이주한다 그래도 그분들 어디로 이주할 건데 그럼 1,000세대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실행하기가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2025년 정도 되면 거의 폐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에 제정이 된다면 2023년에 올해 말에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2024년에 그 정치에 상당히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 노정법, 네, 노정법이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 정비특별법. 예. 이거 조만간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아니 올해 서로 다 한다고 난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다라고는 난리인데, 그러니까 네. 실행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래서 내년까지 기분이 좋다는 거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러니까 추진될 것 같다, 네. 이런 여기까지. 예, 그런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정비를 할 리모델링 조합은 이것 때문에 초토화될 거고요. 예. 노정법이 통과되면은요. 전부 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나 시장이랑 친하다. 그러면서 우리 단지 지정하라고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들이 그렇게 하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리고 서로 어차피 여야가 있는 거여가지고 24년 선거 때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면은 시장에서도 이제 도와줄 거 아닙니까? 깔때기 되겠죠. 당연하죠. 플랜카드 여기 걸어야죠. 네,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공약할 때도 여기 어느 당 소속의 그쵸, 지역이고 특별 정비구역. 그러니까 2006년 뉴타운 선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까지 좋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게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법이라는 거죠. 실제 정비 사업으로는 그 이주 대책부터 그렇-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추진하기는 어려워지는 거고. 네네네.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책이 되게 이상하게 거꾸로 막 가고 있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비법이 아니라 정치법이라고. 아. 그 약간 그 법의 성격이 좀 정치법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전문가 회의를 몇 번 했었어요.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저뿐 아니라 다른 분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뭐냐면은 네. 이주단지 어디다가 짓냐. 그러니까 네. 뭐 하늘에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주단지 짓는 게.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냐.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군포,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기 신도시 시장들 네. 5분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환영했어요.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 환영한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여유 주택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그리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한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도시. 그러면은 그러면 신도시고 네. 하나 더. 거기 가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직 기반 시설이 없는데. 그렇죠. 집만 있는데. 네. 누가 가서 살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과연 이주가 될까? 그리고 그 집은 저희 무슨 그분들 돈으로 좀 지을까?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누구야? 나름 그렇게 정책하시는 분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정책 공부하고 하는 분들인데 왜 이게 자꾸 헛도는 느낌이. 아, 저는 맞아. 이제 예전에 다산 정약용이 그 프란포기 멜 줄 모르는데 책상에 앉아서 우주를 논한다고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약간 집을 뭐 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실증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푸는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기보다 항상 뭔가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그래서 뭔가 뭘 하나 새롭게 빵 만들면은 이게 해결이 되겠지. 예. 그러니까 항상 오래된 것보다 새 거가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도시정비법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도시정비법을 완화해서 뭐라 그럴까? 도시정비법에 이주라든가 이런 대책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러면서 종전법을 해도 되는데 이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아니 근데 또 이게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리모델링도 그렇고 뭐 재건축도 그렇고 약간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또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노정법 정비 사업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용도 용적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을 때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이 막 인구가 막 들어오니까 너무 급해서 이렇게 도시 기능이 막 보강되고 막 지어지고 이럴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용도 용적제가 정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목동 신시같이 지을 때도 용적률에 대해서 정확한 컨셉이 없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가 99년에 국토계획법을 만들면서 용도 용적제를 좀 확정을 짓는 그런 과정에서 주거는 어느 만큼, 뭐 준주거는 어느 만큼, 상업용은 어느 만큼 이런 식으로 용도 용적제를 좀 더 확산시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과거에 너무 저용적률로 낮은 용적률로 주었던 부분이 지금 기준에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도시 레벨로 봤을 때는 용적률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용적률 인센티브가 발생을 했고 소위 120%로 주거지역을 찍어놨는데 지금은 한 300%가 되더라도 도시 문제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300% 올리는 과정이 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재건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토지를 최유효 이용을 하면서 그 종전에는 덜 이용을 하다가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 사업성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은 이제 최유효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특례를 주겠다는 거고 그 네.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건 어마어마한 특례가 되는 거고 그 특례에 대한 수익을 또 개인이 가져가긴 하거든요. 네. 개인 소유주의 다 가져가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리고 그 특례라는 것도 결국 용적률 상향이라는 거는 제3자의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도시의 최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들어올 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룸이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줘서 제3자의 돈으로 이 사업을 돌리겠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약간 재건축이 약간 폰지 스킴을 닮아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제3자의 돈으로만 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안 됐던 이유가 2013년까지 리모델링 꽤 되다가 2019년까지 하나도 안 된 이유가 종전까지 리모델링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갑자기 제3자의 돈으로 소위 이 공짜 심리 이 공짜 심리가 여기 묻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국적인 재건축을 더더욱더 공짜 심리로 그냥 결국 남의 돈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의 돈에 경기 대한 좋을 때. 남의 돈에 대한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냐면 용적률 높여주면은 일반 분양 다 나오고 음. 대충 알아서 다 팔리겠지. 네. 예, 뭐 그거 그래서 좋다. 예, 그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실제로 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직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정도의 주택 공급이 되는 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해석도 없는데 더더욱더 지금은 주택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약간 수요 위축을 보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스킴으로 법을 바꾸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어려워지네요. 더 난해해지네요. 상황이. 네. 그러면 이거 그 기존에 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이나 아니면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했는데 그래 노정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를 하겠고 네. 괜히 이거 사이즈만 커지고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우리는 빨리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자. 갈 수도 있는 걸 아닐까? 네, 그게 리모델링이 추진위 레벨이면은 이제 저항을 받게 되고요. 네. 일기 신도시에서 만약에 리모델링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추진위가 있고 조합 설립인가가 있고 사업인가가 있는데 네. 조합인가하고 사업 시행인가 어차피 주식회사여서 조합이 설립돼도 그 주주들이 우리 리모델링 조합 해체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털자 다 합의하면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종전에는 그 재건축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자고 어느 정도 답이 뾰족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죠? 네네네. 진도준, 진성준 둘이 있잖아요. 네. 진성준만 있을 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더 매력적인 진도준이 등장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양철 회장이 진도준 그러니까 진도준은 재건축이고 예, 진성준은 리모델링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진성준만 봐도 되게 멋져 보이고 여기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더 매력적인 진도준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어필을 하면은 그럼 후계 구도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서 결국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 전 되게 명대사가 나오는데 네. 여기 선택지가 있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둘 다 동등한 조건에서 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한쪽을 매우 밀어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법과 제도적으로. 근데 현실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선택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횡보를 하게 될 거고 2013, 14년에 있었던 거에 그냥 재림이라고 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 레벨이나 이런 레벨의 리모델링 사업은 상당히 위축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장욱 대표. 이 커넥티드 그라운드는 땅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땅하고 내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바타처럼? 네, 그냥 각자 자기의 그 어떤 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뭐 서로 연결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아바타의 그 판도라 약간 그 느낌으로. 네, 나중에 그 책 나오면은 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